안녕하십니까. 네, 소방모아학원의 함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13일이죠. 18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이 있었는데 좀 어려웠었죠. 개인적으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조금 좀 어렵지 않았나. 근데 어렵다라고 하는 건 문제 자체의 어떤 난이도보다는 기존에 이제 모든 기본서를 포함해서 저희가 사실 다루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조금 깊이 하고 싶었던, 좀 피하고 싶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사 쪽에 이제 기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업역으로 따지면 소방시설관리사의 좀 업역에서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도 실제 출제는 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17회를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시간으로 치면 이제 90분이었고요. 그에 따라 문항수가 설계및 시공 같은 경우 몇 문항이 나왔냐면 28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험에 대한 변별력은 사실 문항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8회죠. 그래서 18회도 똑같은 이제 90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23문항입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제 문항수는 감소가 된 거고요. 결국 시험에서의 어떤 변별력은 난이도의 상승으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이 없는 게 무엇이냐면 실제 이제 합격자의 수입니다. 뭐 시험이 어렵던 쉽던 사실 뭐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몇 명의 과연 합격자가 나올 거냐, 얼마만큼의 소방시설관리사를 배출할 거냐인지가 큰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을 거고요. 좀 더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그래서 정답지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소방모아학원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의 의미를 갖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좀 참조의 의미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1번이죠. 그래서 물음 1, 벤츄리관, 그래서 벤츄리 튜브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벤츄리관에서의 베르누이 정리와 연속방 정식 등을 이용하여 유량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시오. 12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배점을 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만한 공식 유도 문제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기본서를 다루면서 이 부분은 많이 이제 피하고 싶고, 기본 공식, 그러니까 기본 과정 정도 했을 때 한번 유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딱 문제가 주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잡고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어렵고요.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그냥 암기죠, 암기. 암기가 얼마만큼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즉각적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듯이 감마분의 P1, 2지분의 V1의 제곱 Z1, 감마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의 델타 H. 그 모든 베르누이 정리를 써줄 때 이 델타 H까지 구해주는 게 올바른 공식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유도한다라고 하면 마찰 손실은요, 우리가 완전 유체로 가정해서 마찰 손실은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체역학 문제를 풀 때는요, 마찰 손실을 반드시 써주고 풀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 유도상에서는요, 이상 유체로 간주해서 우리가 마찰 손실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 벤츄리관이다라고 하면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관경을 가진 배관이고요. 서서히 관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일정한 관경을 가지고요. 다시 그 관경이 확대되는 이런 형태의 관을 벤츄리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 벤츄리관이 갖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마노미터라고 하는 시차 액주계를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Q죠, Q. 유량. 그래서 이런 어떤 계측기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유량, Q를 구하는 거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유체역학을 하면서 왜 굳이 유량을 구하려고 하느냐? 얘는 결국 그 의미가 동력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시차 액주계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쓰고 있는 액주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유도하거나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쓰는 형태고요.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거는 부유식 유량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경이 줄어들었을 때의 어떤 유속의 흐름은요. 관경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량은 일정하죠. D1에서의 Q1 유량하고 D2에서의 Q2 유량은 같다. 결국 관경이 컸을 때의 속도는요. V1의 속도가 훨씬 낮고요. V2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럼 이제 베르누이 정리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결국 무엇과의 관계? 압력과 속도와의 관계하고 그다음에 압력과 속도와의 관계. 결국 압력이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은요 커지고요. 결국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요 결국 줄어든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렇죠? 베르누이 정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유도는 쉽게 두 가지. 첫 번째 베르누이 정리, 두 번째 연속 방정 규칙이죠. 결국 D1 지점에서의 D2 지점에서의 유량은 같다. 그러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공식 유도는 결국 Q2죠, Q2. 결국 D2에서의 유량을 의미하고요. 그럼 이제 결국 뭐 순서상으로는 베르누이 정리가 먼저 나왔지만 사실 큰 전제 조건은 얘죠. 연속 방정식. 그래서 Q는 A1, V1, A2, V2.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가 한번 나오고요.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다시 연속 방정식이 한번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베르누이 정리를 약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다? Q2. 그럼 V1과 V2가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정리하게 될까요? 그건 V2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V2 빼기 V1은 2지. 그리고 감마의 P1 마이너스 P2. 결국 V2와 V1, P1과 P2는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러니까 빠른 속도에서 낮은 속도.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유량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D1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D2를 기준으로. 그럼 결국은요. 어떻게? 연속 방정식을 통해서 얘를 변환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A1, V1은 A2, V2. 그래서 V1은요. A1분의 A2의 V2가 되고요. 그럼 이 식을 저희가 1식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요 P1과 P2, 그죠? 결국은 뭐 델타 P라고 하는 압력 차. 왜? 큰 압력에서 작은 압력에서 큰 압력으로의 압력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를 압력 차인 델타 P. 또 다른 형태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차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밀폐된 배관에서는 차이 나는 압력 이렇게 되고요. 얘를 부속실 제연설비로 끌고 오게 되면 실제 어디? 계단실하고 무엇과? 계단실과 부속실, 즉 거실과의 차이 나는 압력. 그때도 차압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나는 압력은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죠? P는 감마의 H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H는 감마 얘 지금 조건에서 주은 것처럼 보면 감마 제로의 감마 얘가 결국 뭐 감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2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식과
이 식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실제는요. 지금처럼 V2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V2가 정리된 계산된 식을 가지고 결국 뭐 최종적으로 V를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에서는 뭐가 빠져 있죠? CQ라고 하는 실제 유량계수가 빠져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지문에서 유량계수를 주어지게 되면요. 여기에 CQ의 형태로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다만 이 유량계수도 CO, 실제 오리피스의 유량계수와 실제 속도와 베로서티와 관련된 유량계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유도를 해드렸지만 얘는 어떤 형태다? 암기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및 시곡이 철저하게 이해 위주의 어떤 시험이 아니라 점검 실무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암기형의 문제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뤄보지 못한 형태의 어떤 암기 계산 문제가 나왔다, 설계 및 시곡 문제가 나왔다, 그럼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오랜 시간을 써버리게 되는 거고요.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획득할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국 그 문제를 결국 포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도 가져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결국은 공식을 통해서 유도된 벤츄리 공식을 가지고 조건을 집어넣는 거죠. 다만 저희도 이제 실제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건을 파이로 넣었을 때 아니면 실제 3.1자를 넣었을 때하고 그다음에 파이 값을 넣었을 때 무엇이 답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문은 지금처럼 3.14를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파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요. 말 그대로 소수점 6자리에서 반올림 5자리까지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답에 오류가 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문을 얼마만큼 따랐는지를 가지고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만 조건에서 이제 CQ 유량계선은 없기 때문에 실제 대입은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거는 관경이 컸을 때와 작았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았을 때의 어떤 단면적 그래서 A라고 하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대신 3.14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단위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0.05 메다 제곱. 나머지 거는 그냥 주어진 숫자 집어넣으시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계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식 정의는 유도하는 것이 안 돼도 이러한 공식은 모든 학원뿐만 아니라 저도 그냥 단순하게 유도하는 측면보다는 암기의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문제는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 기구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핫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피난 기구를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 강조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서술형의 형태였지만 실제 나왔던 거는요. 거의 등잔 밑에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장 구문상으로 읽어도 사실 건너뛰면서 많이 읽었던 그런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시험 문제로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4층 이상의 층의 피난사다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난사다리는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향식 피난구역 내인식 사다리를 제외하고 결국 어떤 사다리? 고정식 사다리죠.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요. 당해 고정식 사다리에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결국 노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점도 사실은 좀 낮았지만 여기까지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달아 또 물어봤던 거는 어떤 거죠? 결국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 설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소활동상 유효한 계구부, 그죠? 유효한 계구부. 저희가 이제 계구부다라고 하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뭐죠? 무창층 아니면 밀폐된 구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밀폐된 구조, 시설법에서는요 우리가 무창층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피난기구는 이러한 무창층 또는 밀폐된 구조, 결국 계급부와 관련된데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죠. 피난기구를 이용하기 위한 계급부, 그 계급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실제 화재안전기준 제4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 개수입니다. 여기에 한 문장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 가로 0.5m, 세로 1m, 결국 이 계급부의 하단의 바닥에서부터 1.2m다라고 하면 결국 사용자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무창층 또는 밀폐된 구조에서 우리가 유효한 계급부의 면적을 산정할 때도 바닥에서부터 1.2m 이하에 있는 위치를 우리가 계급부로 인정하고 있듯이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얘도 점수는 낮지만 저희가 많이 간과할 수 있는 어떤 문제 형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상 10층 업무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았던 패턴이죠. 최근 들어서 116회 소방기술사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는 뭐죠? 1번의 노유자 시설, 두 번째가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피난기구를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지상 10층의 업무시설은요 소방기술사 116회가 아니라 소방기술사 110회의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던 최근에 개정된 노유자 시설 아니면 다특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 부속실 또는 발코니를 설치하고 거기에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가 뭐냐. 결국 최근에 이제 다특법에서 개정된 내용, 안전시설 등에 들어가는 피난기구에서도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가 개정됐는데 사실은 얘는 4번 항이죠. 그 밖의 것. 그래서 노유자 시설, 그다음에 4층 이하, 그다음에 그 밖의 것, 나머지 뭐 판매가 됐던 운수가 됐건 위락이 됐던 다 그 밖의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거는 이런 거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쓴다. 그죠? 어차피 피난기구를 물어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피난기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해도 최소한 피난기구의 종류 무조건 쓰면 몇 개까지 무조건 반토막 4점에서 2점을 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별표에 있는 거 다 외우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최소한 어떤 흐름 내가 다 외우지 않아도 얼마만큼 쓸 수 있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형태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모든 기술사 기출문제 아니면 뭐 여러 시중에 돌고 있는 기본서, 교재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순발력을 가지고 내가 실제 그 밖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벗어나는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풀면 괜찮았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제 피난기구의 최소 수량입니다. 경우에 따라 저희가 500제곱미터, 그다음에 800제곱미터 또는 1000 이렇게 바닥 면적에 따라 피난기구를 산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피난기구를 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죠? 피난기구 감소 조건이죠. 그래서 피난기구의 감소 조건 자체는 실제 예전에 과거에 기출문제로 나왔지만 지금처럼 이제 조건을 주고 감소에 따른 피난기구의 최소 수량을 산출하라고 하는 문제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피난기구의 감소 기준이다라고 하면 모든 기본 조건 중에 공통된 조건이죠.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층의 조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피난기구의 옥상층 또는 직하층 여기에도 이제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의 첫 번째가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그다음에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이죠. 그래서 계단이다라고 하면 큰 형태로 계단은 실제
계단과 계단참으로 이루어진 계단을 우리가 직통계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단실을 통해서 다시 계단참과 계단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장소를 계단실 이렇게 부르고요. 이 계단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출입구가 있다. 이러한 출입구를 우리가 갑종방화문을 쓴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계단을 피난계단. 한 가지 더. 그리고 실제 계단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실에 부속실을 설치하고 한쪽에는 갑종방화문, 그 다음에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계단을 특별피난계단 이렇게 부르고 있죠. 중요한 거는 특별피난계단이 됐건 피난계단이 됐건 기본적인 계단의 형태의 구조는 어떤 계단? 직통계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그 다음에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때 그 해당하는 층에 우리가 피난기구를 2분의 1로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판매시설이고요. 그래서 판매다라고 하면 바닥 면적 8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하고요. 전체적인 개수는 어떻게 2.54 개수죠. 그래서 2.54다라고 하면 2분의 1로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1.27개, 결국은 이제 2개의 층당 우리가 최소한의 수량을 가지고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 오히려 이제 수계 소화 설비하고 가스계 소화 설비가 거의 이제 회차가 됐는데 결국은 표면 화재와 관련된 가스계 소화 설비 문제, 아니면 이제 수원양과 관련된 수계 소화 설비에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호구역은 두 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개의 구역은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물론 자동 폐쇄 장치는 미설치. 두 번째 구역인 B구역도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 폐쇄 장치는 미설치. 조건에 따라 20m 방호구역의 크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로 20m, 세로 25m, 높이 5m. 결국 이런 방호 구역이 있을 때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6m, 5m, 높이 5m죠. 그래서 6m, 5m, 그 다음에 5m의 높이의 구조를 갖는 방호구역이 되고요.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이며 방출 시간은 60초 이내, 충전비는 1.5. 그래서 충전비는 결국 어떤 의미?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 용기 수를 산정한다거나 아니면 저장 용기 수에 따른 약재량을 산정할 때 저희가 충전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이러한 방호구역을 주었을 때 과연 얘를 표면화재로 적용할 거냐, 심부화재로 적용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은 방호구역 안에 저장되는 가연물의 종류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다라고 하면 실제 표면화재고요. 그 밖에 뭐 종이, 나무, 목재, 섬유류 이런 것들은 이제 심부화재로 구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행히 지금처럼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보정개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각 구역 모두 두 방호구역당 아세틸렌 저장 창고이고요. 개구부 면적 계산 시 바닥 면적을 포함하고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저희가 개구부 면적이다라고 하면 표면화재, CO2에서 표면화재, 심부화재 동일하죠. 그래서 전체 표면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표면적. 전체 표면적의 최대 개구부 면적은 얼마까지? 그죠? 3%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구부 면적을 산정할 때 바닥 면적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이 전체 면적을 산정하는데 힌트를 준 거죠. 바닥 면적을 과연 포함해야 되느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문에서는요, 당연히 바닥 면적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일반론적으로도 전체 표면적에서 바닥 면적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농도에 따른 보정 개수 아래 표를 참조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표면 우리가 CO2 약재량은 이제 공식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2뿐만 아니라 할론,
그다음에 분말 동일하게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개정된 청정만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약재량을 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면화재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복잡한 개념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 그 개념은 실제 이 설계 농도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설계 농도를 좀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설계 농도를 물어보는 것은 거의 이제 사실 1차 시험이었고요. 올해처럼 이렇게 물어볼 거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일단은 뭐 문제풀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약재량은 방어구역의 부피에 어떻게 되죠? 플러딩 팩터라고 하는 최적 계수가 들어가고요. 표면화재 같은 경우 여기에 보정계수의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구부의 면적에 따른 베타, 즉 보정계수, 즉 개구부 틈새에 따른 약재 보정량이죠. 그래서 표면화재 같은 경우는 면적, 틈새 면적에 따라 제곱미터당 얼마죠? 표면화재는 5kg, 신부화재는요 제곱미터당 10kg의 우리가 개구부 가산량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장하고 있는 방호 대상물 저장 물품의 종류는요 뭐죠? 아세틸렌이죠. 그래서 아세틸렌은 별표 1에 설계 농도가 나와 있죠. 설계 농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이제 개념이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쉽게 보면 일반적으로 표면화재다라고 하면 우리가 산소의 농도를 가지고 소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연물은 산소의 농도 15% 이하로 떨구면 결국 소화가 되는데, 일반적인 가연물에서 산소 농도는요, 신부화재 때는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지만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에서는요 실제 이 15%의 산소 농도만을 가지고는 소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 있다? 별표 1에 실제 별도의 각각 가연물의 종류에 따른 설계 농도가 나와 있는 거죠. 다만 그러한 설계 농도는 기본적으로 CO2의 농도 얼마? CO2의 농도 34%를 달성했을 때보다도 높은 농도를 주어야지만 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별표 1에서 설계 농도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설계 농도는 결국 어떤 의미? 이 보정 개수로 우리가 약재량을 보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CO2 34%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산소와 관련된 농도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의미에서 이 CO2 34%가 나왔냐면, 식으로 치면요, 어떠한 가스의 농도는 결국 무엇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산소의 농도죠. 그래서 21-O2, 21 곱하기 100의 의미를 갖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산소 농도 15%를 만들고자 결국 CO2를 34%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21-O2, 15, 21 곱하기 100. 얘가 CO2, 34%.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술사 기출문제에 나왔던 어떤 형태의 문제가 이런 형태죠. 그래서 올해는 뭐 물론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보정 개수를 읽는 거죠. 그래서 아세틸렌 저장 창고의 경우 이제 보정 개수가 얼마냐, 보정 개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아세틸렌 저장 창고에서의 설계 농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는 약간의 이제 논란을 피하고자 이 보정 개수에서 정확한 값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림을 띄웠는데 그림이 약간 찌그러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66%, 아세틸렌은 66%의 설계 농도를 갖고요. 실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보정 개수는 얼마? 2.6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에서 주어진 조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방호구역 내 개구부 최대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재 안전 기준상에서 우리가 전체 표면적을
3% 이하다라는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표면적이다라고 하면 바닥 면적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구역의 경우 이제 25, 20 그다음에 뭐 그런 바닥 실제 가로 그러니까 바닥면 그러니까 실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호구역 내 계급의 최대 면적을 구하시오다라고 하는 건 전체 표면적 화지 안전 기준 3%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호구역이다라고 하면 20m, 25m, 높이가 어떻게 되죠? 5m죠, 5m.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닥, 윗면. 실제 높이로 치면 실제 바닥면과 윗면이 그런 표면적을 갖고요. 그다음에 20은 높이 5m, 앞뒷면. 그리고 25에 5m짜리는 양옆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표면적은 실제 얼마죠? 3%니까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계급의 면적은 43.5제곱미터가 되고요. B구역의 경우는 실제 어떻게 되죠? 6에 5에 높이 5m죠. 그렇게 되면 실제 6호다라고 하면 뭐 바닥면, 윗면도 해당이 되고요. 근데 앞면, 뒷면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4 그리고 양옆면은 실제 5 곱하기 5짜리 2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170제곱미터. 그래서 얘도 0.03 하면 실제 5.1제곱미터까지 우리가 계급의 최대 면적을 쓸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 우리가 이제 산정하는 이제 소화약재 최소 산출량이다라고 하는 것. 결국 방호구역의 최적의 실제 방호구역 최적당 플러딩 팩터 값에 실제 아세틸렌 66%에서 우리가 보정계수 2.6을 계산해주면 전체적으로 총 약재량은 A구역의 경우 5092.5, B구역의 경우 337.5kg. 그래서 이렇게 소화 약재량을 산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충전비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표준 용기분의 약재 저장량을 우리가 충전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충전비하고 약재 저장량은요 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실제 68리터에 충전비 1.5를 해주면 실제 68리터 저장 용기에는요 45.33kg의 소화 약재량이 저장되고요. 그에 따라 용기 병수는 총 113병. 그다음에 A구역의 경우, B구역의 경우 8병이고요. 그다음에 최소 약재량은 말 그대로 한 병당 45.33kg. 그러니까 총 113병의 경우 5,122.29kg. 8병의 경우 45.33kg. 즉 362.64kg의 총 저장 용기에 따른 약재량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화재 안전 기준 별표 1입니다. 그래서 별표 1에서 뭐죠? 별표 1에서 실제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라고 하는 표면 화재에서의 설계 농도 값을 주어지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석탄가스, 에틸렌의 설계 농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에틸렌의 경우 얼마죠? 4.49%. 네, 석탄가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37%. 그래서 대단히 사실은 뭐 1차스러운 형태의 문제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화재 안전 기준및 안해 조건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두 개의 인당의 동으로 구성된 건축물이고요. A동은 50층 이상의 아파트. A동은 50층 이상의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B동은 어떻게 됐죠? B동은 실제 11층 이상의 오피스텔. 다만 두 건축물은요. 지하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에 연결되어 있는 층수는 대략 5개 층. 5개 층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11층 이상의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면 조건을 따라 쭉 읽어보시면 각각의 소방시설은 각각 별개의 시설로 구성한다. 지하층은 5개 층으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로 구성되었으며 지하층의 소방시설은 B동에 연결되어 있다. A동과 B동의 층고는 각각 2.8m. 바닥 면적은 얘도 30m에 20m. 여기에도 30m에 20m. 다만 지하층은요. 지하층은 80에 60m로 이 지하층은 어디? 얘가 A동, B동이라고 했을 때 B동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옥내수화전 방수구는요. 화재안전 기준상 바닥으로 가장 높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화재안전 기준상에 가장 높이 설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방수구 높이로 치면 1.5m 이하를 적용하고 있고요. 고가 수조의 크기는 8m, 6m, 6m 각 동의 옥상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주의하실 거는 이 문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동 옥상 바닥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죠? 고가 수조. 옥상 수조가 아니라 고가 수조가 설치되어 있다. 결국은요, 실제 가압송수 장치의 방식이 고가 수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각각 설치되어 있는 거고 수조의 사이즈는 8m, 6m, 또 6m. 똑같이 해도 8m, 6m, 6m의 고가 수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수조의 토출구는 물탱크 바닥에 위치한다. 계산 시 파이는 3.14,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둘째 자리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옥내수화전을 정방향이다라고 하면요. A동과 B동 각각의 결국 옥내수화전의 개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2 곱하기 수평거리 코스 45. 그래서 옥내수화전의 경우 수평거리를 25m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설치되는 옥내수화전의 거리는요. 35.35m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우리가 나눴을 때 A동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는 1개, B동, 오피스텔의 경우는 실제 최소 6개의 옥내수화전을 설치한다. 설치 개수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산정하죠? 수원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각 동에 따른 설치 개수를 가지고 고가 수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A동 같은 경우는 뭐죠? 50층이죠, 50층. 50층은 우리가 초고층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하층을 제외한 50층의 아파트다라고 하면 특급 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설치되어 있는 옥내수화전의 개수는 1개, 그리고 130 LPM을 가지고 초고층 건축물은요 60분이죠. 그래서 60분간 방수되면 실제 1개의 옥내수화전에 따라 우리가 확보해야 될 수원의 양은 7.8 입방미터 3승인 거고요. B동은 실제 설치되어 있는 게 옥내수화전이 6개지만 최대 개수는 5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11층, 그냥 그저 고층. 그래서 130 LPM에 시간은 20분. 그래서 수원량은 얼마? 2.6. 개당 2.6 m 3승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준 개수, 설치 개수 1개, 5개. 이렇게 보면 수원량 계산, 옥내수화전 수원량 계산이 끝나고요. 두 번째 물어본 물음이 뭐죠? 스프링클러에 설치할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 최소의 수원량. 그래서 물론 한번 검증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검증이죠? 기준 개수에 대한 검증. 그래서 기준 개수하고 우리가 설치 개수를 구별하죠. 만약에 기준 개수가 크다라고 하면 뭐 설치 개수보다, 그러니까 기준 개수가 예를 들어서 30개고 설치가 1450이다. 뭐 1000개가 넘는다. 그래도 수원은요. 당연히 기준 개수로 가지고 우리가 수원량을 산정하는데 만약에 얘가 반대가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실제 수원량은요. 설치 개수를 가지고 수원량을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검토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파트 3.2m를 가지고 실제 가로, 세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헤드 개수를 산정해 보셔도 되고요. 계산해 보면 결국 기본 개수에 따른 수원량으로 산정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아파트는 10개, 그 다음에 11층 이상인 오피스텔은요 30개죠. 그래서 각각의 60분 또는 20분 방사 시간에 따른 수원량 48톤, 48톤 똑같은 수원량을 저장하게 된다. 다만 틀린 건 뭐가 틀리죠? 틀린 거는 실제 옥내수화전의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수원량은 약간 차이가 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고가 수조의 경우 8m, 6m, 6m, 아파트의 경우도 8m, 6m, 6m의 고가 수조에 각각의 수원량이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동 고가 수조의 소화 용수가 자연낙차에 따라 지하 5층 옥내수화전 방수구로 방수되는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소 시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본서에 많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시간은 결국 우리가 적분에 의해서 공식이 하나 유도되는데 CQ, 즉 유량계수분의 A, 오리피스의 루트 2G 분의 2의 AT. AT는 실제 설치되어 있는 탱크의 바닥이죠. 그에 따라 각각 H1에서 루트 H2라고 하는 높이를 고려한 함수에 따라 우리가 수조, 어떤 수조? 고가수조 방식에서의 방수 시간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공식을 적용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의 어떤 변수는 이 높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CQ 유량계수는요 별도의 표현이 없으면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A0다라고 하면 오리피스죠, 오리피스. 실제 옥내 소화전을 통해서 방수되는 시간, 오리피스는요 4분의 파이 3.14에 어떻게 되죠? 0.013, 즉 13mm죠. 그래서 D의 제곱 이렇게 해서 오리피스, 그다음에 2 곱하기 중력가속도, 그리고 이제 이 AT다라고 하면 특히 어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B동에서의 고가수조 상태에서 지하 몇 층이죠? 지하 5층. 지하 5층에서의 실제 자연 낙차에 따른 최소 방수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 AT는 실제 고가수조의 바닥 면적. 그래서 8 곱하기 6 되고요. 나머지 거는 실제 높이에 관련된 함수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죠? 실제 고가수조의 크기를 줬다라고 하면 그 크기에 따른 수온량의 변수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차의 계산이다라고 하면 각 층당 지상층 부분은 11층, 각 층고의 높이는요 2.8m, 그리고 지하층의 경우 지하 5층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하층의 층고는요 3.5m에 5개. 그리고 다만 마지막 층인 어떻게 되죠? 마지막 층인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는 우리가 최소 조건, 바닥에서부터 1.5m다라고 하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결국 계산상으로 빼주게 되고요. 그에 따라 낙차가, 순수한 낙차는 얼마? 46.8m인데 얘가 이제 고가수조의 수온량을 고려하는 거예요. 수온량을 고려한 낙차는요 실제 수조를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8 나누기 61 메다 3승 61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옥내소와의 수온량과 그다음에 스프링클러의 수온량을 합한 수온량을요 바닥 면적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결국 높이에 관련된 함수. 그래서 수조의 높이는 실제 얼마? 1.27m가 되는 거고 실제 옥내 소화전 방수구로 방수되는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다라고 하면 수조 8m, 6m, 높이 6m에서 실제 수온은요 높이 1.27m로 차 있는 거고요. 이 수온은 실제 옥내 소화전을 통해서 다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지문상으로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옥내 소화전 방수구로 방수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스프링클러가 터지게 되면 스프링클러 결국 같은 수온량에 따라 저희가 이제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를 하나의 고가수조기 때문에 급수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의 급수구를 통해서 동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고가수조에 저장된 수온은 옥내 소화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의 수온량의 그 높이에 따른 그 높이를 고려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온에 따른 최대 높이의 낙차는 실제 낙차에 계산된 낙차의 높이에 1.27m를 더해준 높이가 되는 거고 얘가 H1이 되는 거고 실제 1.17 수온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의 낙차 H2는 46.8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문상 좀 해석이 좀 어려웠지만 어떤 주어진 조건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시계 조건은 우리가
많은 기본소에서 이해하고 있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죠? 69,481.71초 정도의 어떤 방수 시간을 갖는다. 왜? 주어진 조건에서는 어떤 분이 아닌 세크의 시간을 줘서 방수 시간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처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음 2번입니다. 물의 압력, 온도, 상태도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12점이죠. 그래서 물의 압력, 온도, 상태도다. 그러면 프레저, 템퍼레이처 다이어그램 작도하여 상태도의 임계점, 삼중점을 표시하시고 각각 설명하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관리사 시험에서 볼 수 없었던 사실은 이제 기술사 기출 문제의 어떤 형태에서 많이 보던 그런 시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형태고, 예전에 이제 물의 상태도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CO2의 상태도와 물의 상태도를 동시에 논하는 그런 소방기술사 이제 기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올해 이제 물어본 거는 오로지 이제 물의 상태도죠. 그래서 물의 상태도다라고 하면 지금 조건에서는요, 임계점과 삼중점을 표시하고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형도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물질의 상태, 물질의 상태는 조건에 따라 어떤 조건? 온도 조건하고 압력 조건이죠. 그래서 그 상태인데 그 상태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도 또 삼중점이다라고 하는 물의 세 가지 형태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평형도상의 어떤 온도와 압력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계다라고 하면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계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냐면 실제 기본적으로 온도에 관련된 함수인데 다만 이제 임계 온도다라고 하면 저희가 374도죠. 그래서 374도 이하에서는 압력을 가지고 우리가 액화시킬 수 있지만 온도가 374도 이상이 되면 압력 조건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액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 지점을 의미하는데, 그런 지점을 우리가 임계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임계점이랑 또 상중점이다라고 하면 CO2에서 많이 표현했던 거고,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요 물이죠, 물.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히려 물보다 CO2를 물어봤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물론 이제 변별력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사실 물을 물어보는 게 좀 더 맞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어벽으로 치면 너무 많이 깊숙이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작도하시고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여지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계점과 삼중점. 그래서 임계점이다라고 하면 결국 액화되지 않는 최소의 온도와 그에 따른 압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중점이다라고 하면 결국 액체, 고체, 기체죠. 세 가지의 어떤 물질의 형태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공존하는 온도와 압력.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삼중점 또는 임계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럼 각각의 상태도의 비등 현상과 공동 현상을 작도하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삼중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고체, 얘가 액체, 얘가 기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 물의 상태도 결국은요, 액체인 물이 결국 어떻게 압력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도 그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캐비테이션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하죠.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진다라고 하면 물은 쉽게 기화 증발하는 거고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캐비테이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18회 이제 설계면 시공 문제가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나오리다라고는 뭐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비슷한 형태인 뭐 CO2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아마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단타성, 아마 일회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비등, 온도가 뭐 상승하여 기포 발생이고요. 공동 현상이다라고 하면 또 압력 감소하여 기포 발생.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형태가 기포 발생인 거고,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뭐 캐비테이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의 응축 잔멸과 이제 증발 잔멸을 설명하고 증발 잔멸이 소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4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기숙사 기출문제에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의 형태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얼마만큼 써야 되느냐가 실제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사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요, 보통 이제 10점 아니면 25점입니다. 그래서 10점이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10분 동안 써야 될 분량이죠. 그럼 이제 페이지 수로 대략 한 페이지 이렇게 됐지만 실제 써야 될 양은 뭐 한 10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형태가 25점짜리로 나오면 25분 동안 쓰면 한 2페이지 반 이상의 써야 될 분량인데, 저희는 이제 실제 물어본 거는 이제 4점이고 써야 될 분량은요, 한 줄당 뭐 한 1점 정도로 보시면 뭐 한 3-4줄 정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응축이다 또는 증발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응축 잔멸, 결국 잔멸이다라고 하면 그죠? 뭐죠? 상태가 바뀌는 거죠. 지금 저희가 물어보고 있는 건 물이죠. 그래서 물의 상태가 어떻게 바뀔까요? 물이 즉 액체가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태가 바뀌는 것을 잠열 이렇게 표현하죠. 온도가 올라가는 건 혈열, 그다음에 상태가 바뀌는 걸 잠열 이렇게 표현하는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증발잠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 응축잠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듯이 수계소화 설비는 물을 기체화시켜서 결국 냉각을 일으켜 소화하는 소화 원리를 이용한 소화 약제인 거고요. 대표적으로 물이 기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요, 539 kg당 킬로칼로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잠열을 우리가 증발잠열, 거꾸로 만약에 기체를 이렇게 다시 액체화시킨다라고 하면요, 여기가 똑같이 마이너스 형태의 열량을 실제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발잠열의 소화 효과는요, 쉽게 물이 기체화되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우수한 거죠.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여러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지만 뭐 소방시설 관리사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주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3번입니다. 자동화된 탐지 설비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에 답하시오.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실온이 18도씨 있을 때 일종 정원식 감지기의 최소 작동 시간 계산 과정을 쓰고 구하시죠. 10점. 솔직한 말로는 포기입니다. 포기. 그래서 물론 계산식은 풀이 과정처럼 뭐 이런 조건식이 있죠. 이 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이제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외우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이 식을 외운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있는데 다양한 식이 나오고요. 그 다양한 식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식은 있었다. 고로 나는 한 번 보았다 정도. 모르겠습니다. 2번 다시 이런 형태가 나올리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온다라고 해도 이 식을 저희가 써먹기도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우리가 이제 변별력을 갖거나 모든 시험이 사실 소방시설관리사로 적합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분명히 합격생이 나오는 거고요. 그 합격생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던 보지 않던 일정한 수위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실제 변별력을 갖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사실 뭐 변별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조차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킵 정도.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뭐 16초. 대략 응시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500명 중에 과연 이 문제를 푸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가 개인적으로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한 분이 딱 이 문제를 풀었는데 합격. 그러면 당연히 보람차겠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었는데 불합격. 참 소설 같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있었다 정도 가지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경보 장치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로놓기 형태의 문제죠. 그래서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은 얼마죠? 1종은 4.5m, 2종은 1.3m, 그리고 기타 구조의 경우 1종은 3m, 2종은 뭐
1m 이하로 한다. 수평거리 각 부분으로부터의 수평 감지구역이죠. 감지구역.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호구역 안에 실제 뭐죠? 정원식 감지기, 선형 감지기를 이렇게 도포한다라고 하면 실제 각 부분, 이런 각 부분으로부터 이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4.5, 3, 그다음에 3m, 2m.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는 숫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스계 소화 설비입니다.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하여 답하시오. 화재안전 기준 및 아래 조건에 따라 HFC 브랜드 A고요. 그다음에 소화 설비를 설치할 때 전체 소화 약재의 저장 용기에 저장하는 최소 약재의 저장량 산출. 뭐 청정 소화 약재,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고요. 얘 같은 경우 식으로 써보면 S분의 V 그리고 100-C분의 C죠, C.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도 저도 이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루면서 제가 이제 사실 저는 브랜드 A는 하지 않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HFC 뭐죠? 227 EA 그죠? 그래서 얘를 했는데 얘를 했던 이유는 간단하죠. 뭐 때문에 이 선형상수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형상수를 주지 않았는 상태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과연 얘를 계산할 수 있느냐를 변별력으로 했는데 지금 조건에서는 뭐 특별한 조건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형상수다 K1, K1-273 얘를 우리가 K2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K2도 친절하게 줬고요. 그럼 K2는요. K2 곱하기 뭐 도시죠. 그러면 K1 해주면 얘가 선형상수가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한번 기본적인 문제에서 좀 틀었다라고 하면 뭐죠? 농도죠, 농도. 그래서 농도는 설계 농도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주어진 것은요, 소화 농도죠. 그래서 발전실이다라고 하는 소화 농도 우리가 청정 소화 약재를 통해서 안전율을 고려하죠. C급인 경우 얼마죠? A급, C급은 실제 소화 농도 7%, 7.0%에 얼마? 20%를 실제 업지켜서 설계 농도로 삼는다. 계산해 보면 대략 한 8.4%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건 별다른 게 없죠. 방어구역, 선형상수, 설계 농도. 그래서 조건해 주어지면 뭐 푸는 문제. 근데 오히려 배점은요 낮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문항수가 줄었고요. 높은 배점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기본적인 문제도 주었지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감지기 작동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제 좀 너무나 이제 난이도가 있던 문제이지 않았나 싶고요. 거의 이제 마지막에 온 것 같습니다. 위 1 저장 용기에 대해 화재안전 기준에서 요구하는 저장 용기 교체 기준. 그래서 저장 용기의 교체 기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죠? 701A. 그래서 청정 소화 약재 아직 화재안전 기준상에 개정이 되지 않았고요. 실제 상위법인 시설법에서 개정된 내용이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안전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도 우리가 소방시설 등에서는 할로겐 화합물 또는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로 부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6조 저장용기. 저장용기 약재량 손실의 5%를 초과하거나 또는 압력 손실 10%. 얘는 뭐죠? 할로겐 화합물. 그리고 뭐 불활성 기체죠. 불활성 기체는 압력 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우리가 저장 용기를 교체하도록 기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설치 장소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안전시설이다라고 하면 크게 어떤 거죠? 안전시설이다라고 하면 시각 경보 장치고요. 그다음에 위험 경보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점검 실무에 뭐가 나왔죠? 수동 잠금 밸브가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서술형인 안전 시설 등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가 설계 및 시공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최근에 개정된 내용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추가가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 경보 장치, 위험 경보 표지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물음 3입니다.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부속실 제한 설비, 화재안전 기준 NFSC 501A고요. 제한구역 설치된 출입문의 크기, 폭은 1.6m, 높이는 2m. 정상적인 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쓰는 정상적인 문은 어떻게 되죠? 폭은 0.8m, 그죠? 높이는 2m.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면 2m 어떻게 되죠? 얘가 0.8m. 그러면 이 총 둘레는요. 총 둘레는 5.6m.
우리가 일반적인 표준 크기의 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문을 가질 때 틈새 면적이 있죠. 얼마죠? 0.01 제곱미터. 그렇죠? 0.01 제곱미터 이렇게 갖는 거죠. 그래서 제형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의 크기 1.6m, 높이 2m, 외닫이문이고요. 제한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린다. 주어진 조건 외에 고려하지 않으며 계산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틈새 면적을 산출하시오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설 틈새 면적은 외닫이문이 설치되는 경우 어떻게 되어 있죠? L이다라고 하면 결국 비례식이죠. 우리가 표준 상태의 문을 썼을 때는 우리가 그 둘레 길이를 5.6m로 갖고요. 경우에 따라 어떻게 되어 있죠? 외닫이문으로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된 경우, 그죠? 이게 어디죠? 실내 쪽이다라고 하면 실제 계단실이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출입문, 부속실을 기준으로 출입문이 2개 달렸죠. 하나는 이 문이 어떻게 열리죠? 얘는 이렇게 열리고요. 얘는 이렇게 열리죠. 실제 문 틀로 보면 기존에 문이 있다가 이렇게 열리는 거고요. 얘는요. 맞나요? 그렇죠? 얘는 실제 문 틀에다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문틀. 근데 문제는 바람은 이렇게 불고요. 얘는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둘레 길이를 갖는다라고 해도 실제 계단실로 들어가는 출입문에서의 누설 틈새 면적하고 그다음에 거실로 통하는 누설 틈새 면적의 크기가 틀리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디 쪽?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 실내 쪽으로 열리는 거죠. 얘죠, 얘. 그래서 이럴 경우가 0.01 제곱미터고 만약에 계단실 쪽으로 열리는 문이다라고 하면요. 얼마죠? 0.02 제곱미터. 실제 실내 쪽으로 열리는 것의 2배인 거죠. 그래서 공식이다라고 하면 공식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의미하는 바는 비례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 어떤 비례식이냐? 화재안전 기준상의 표는 식은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이런 의미죠. 5.6m의 둘레 길이를 가졌을 때 틈새 면적이 0.01 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조건에서 주어진 문의 크기는요. 조건에서 주어진 문의 크기는 얼마죠? 폭이 1.6m. 폭이 1.6m, 높이가 2m. 그럼 얘가 1.6m, 얘가 1.6m. 어떻게 되죠? 3.2m에 그죠? 4m. 그러면 7.2m의 둘레 길이를 갖는 문이죠. 그러면 이제 7.2m일 때 과연 여기 x 틈새의 면적은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죠? 0.013 제곱미터 틈새 면적을 갖는 거고요. 그에 따라 1 누설 틈새를 통한 최소한의 누설량은 이제 공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조건에서 이제 공식을 다 주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안전율이 적용되는데 안전율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0.827에 어떻게 되죠? A의 루트 별다른 표현이 있나요? 뭐 때문에 그러죠? 차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고려하지 않으며 계산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차압을 적용해야 되는데 차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2가지죠. 일반적으로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은요. 40파스칼을 주고 있고요. 최소 차압이고요. 만약에 스프링클러를 적용하고 있더라고 하면 12.5파스칼 이상을 주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문 조건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풀이는 40파스칼로 이제 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0.827의 누설 틈새 면적 얼마죠? 0.013에 40파스칼. 대략 계산해 보면 셋째 자리, 그죠? 이런 표현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었죠?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 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넷째 자리. 그래서 0.0679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0.068의 어떤 풍량을 누설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설량이다라고 하면 차압을 유지하기 위한 풍량인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올해 18회 이제 설계면 시공 문제를 훑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1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많은 희노애락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속으로도 저도 올해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하고 저나 또는 다른 여러 강사님들이 느끼신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노력한 만큼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시험장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저희가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저희가 또는 저는 점쟁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수긍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점 올해 같은 난이도다라고 하면 내년을 준비하는 19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될지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적인 주기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17회 시험이 그런 반복적인 주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서에 있던 내용들이 충실하게 나왔던 게 17회 시험이다라고 하면 18회 시험은 조금 더 이제 변별력을 가졌던 시험이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몇 문항이죠. 23문항. 작년에는 28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이도 면보다는 어떤 개수를 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삼았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이제 난이도를 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삼았다라고 하는데 그 난이도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일반적인 일반론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난이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고생하신 만큼 충분히 쉬시고 그래서 아마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